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하고 아프간의 방공망이 다 무력화되고 공중곳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스텔스 항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B2 같은 것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인데, MQ-9 리퍼를 통해서 지금 ISK 공격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2001년도라는 시간이 좀 의미가 있어요. 즉 21세기가 시작된 첫 번째 타임에 미국이 치룬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20세기의 마지막 전쟁, 걸프전 당시의 화두는 RMA였습니다. 레볼루션 오브 밀리터리 어페어. 그래서 군사 혁신으로 개발되는데, 이것이 1990년대의 화두였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한 21세기의 화두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의 정보가 빨리 송수신이 되고 강력한 통신망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체계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중단 없는 ISR 능력과 정밀 타격면이 합쳐지고 다시 여기에 굉장히 빠른 실시간 지휘 결심,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네트워크 중심적 무기체계 운영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첫 선을 보인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ISR 차원에서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이제 전투 현장에 처음 등장한 것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상 정보를 찍는 자산이고, 미국은 그 외에도 다른 ISR 자산들을 이제 많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보냈어요. 미국의 영상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U2 이와 같은 이런 전력도 들어갔고, 영상 정보 말고도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동 물체를 레이더로 이제 잡는 정찰 자산, E8 조인트 스타 이런 것들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이 됐고,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RC-135 이와 같은 굉장히 많은 ISR 자산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운영이 되었죠. 그리고 ISR 자산의 투입 외에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무인기 UAV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1세기 들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UAV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계속 사용이 된 거죠. 사용이 되면서 개량이 되고 또 그 개량된 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쭉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무인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 가장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 이제 MQ-1 프레데터 UAV인데, 무인기면서 이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정찰과 동시에 공격까지 같이 했던 그런 훌륭한 역할을 했고, 이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MQ-1시 이제 그레이 이글스 이 단계에 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MQ-9 리퍼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공대지 미사일뿐이 아니라 이제 GBU 계열의 정밀 유도 폭탄까지 운영하는 단계까지 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UAV가 작전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인도적인 또 민간인 피해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있으면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의 작전을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면서 기회가 왔다 그러면 바로 그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무인기를 통해서 오는 영상과 여러 가지 센서의 정보만 갖고 표적 주변의 상황을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판단력이라든지 관찰력 같은 게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폭,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숙제는 이런 무인기의 그런 상황 파악하는 데 좀 제한이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ISK 지도자 공격처럼 요인 암살이라든지 특수작전에 좀 자꾸 많이 쓰여지는 경향, 이 무인기들에 대한 이미지를 또 그렇게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이 정규군의 교전 지침에 따른 무인기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발전시켜 보거나 또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무인 공격기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많이 사용되었던 전장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 무기 차원에서는 제이담이라고 새로운 공격 무기가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제이담이라고 한 것은 비정밀 재래식 폭탄에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키트를 장착한 것을 의미를 하죠.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었던 비정밀 재래식 무기에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제이담 키트를 딱 다룬 순간 수많은 비정밀 무기가 정밀 무기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제이담과 같은 폭탄들을 떨어뜨릴 때 이 전투기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폭격기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미국 핵 트라이어드의 정말 핵심이었던 B-52 전략 폭격기도 동원이 됐고, B-1 전략 폭격기 역시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전력이었던 B-2 스텔스 폭격기도 이 폭격을 위해서 동원이 됐고, B-2 같은 경우는 스텔스 능력을 많이 과시를 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서 폭격을 했던 그런 역할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하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아프간의 방공망이 다 무력화되고 공중곳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굳이 스텔스 항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B-2 같은 것이 왜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폭격기들이라는 것이 이제 항속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거리가 있고, B-2가 굉장히 항속거리가 길어요. 별로 전개되는 경우가 없고 미국 본토에서 바로 떠서 항상 임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러나 그 비용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임무를 많이 하는 게 미국한테 이익은 아닌데, 장점이라면 이런 게 있죠. 해외 기지를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바로 언제든지 원할 때 가서 폭격을 하고 올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략 폭격기들이나 전력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거나 또 해외에 전개돼 있는 폭격기들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 미국 본토에서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미국도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B-2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어느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B-2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그 가운데서 지상군들도 관련된 무기체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전쟁 자체가 카운터 인서전시, 즉 거의 게릴라전에 해당되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상군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새로운 무기체계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IED와 같은 급저 폭발물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나가던 차량, 트럭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으니까 여기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엠랩이라고 하는 방어용 운송 트럭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엠랩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테러와의 전쟁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고, 한국군도 이라크나 이런 데 파견됐을 때 미국과 협조를 해서 이 엠랩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숙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켓포라든지 박격포 공격이 많기 때문에 C램과 같이 날라오는 박격포나 로켓을 소형의 탄두로서 요격하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기체계 발전, 네트워크 센트릭 어페어 같은 이런 새로운 전투 개념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전쟁 목표가 예상보다 또는 수단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해졌던 문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문화, 민간인들에 대한 민심, 이런 것을 얻으려는 노력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 후반부부터 핵무기에 대한 현대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관심을 덜 받아요. 핵보다는 이제 첨단 재래식 무기로 많이 관심이 한 거죠. 지금도 뭐 모든 무기체계 개발이 핵무기 개발보다도 뭐 극종속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핵투발 체계에 관련된 무기 체계는 굉장히 오래된 무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현상이고요. 플랫폼은 좀 오래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 그 안에 활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계속 어드밴스된 걸로 바꿔주면서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B-52 같이 굉장히 오래된 폭격기지만 거기서 뭐 최신의 크루즈 순항 미사일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무기 체계를 무조건 최신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장비를 계속 개선해가면서 성능도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이슬람 에미리트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다시 세웠죠. 정부를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탈레반 지도자였던 물라 모함마드 오마르의 뒤를 이어서 현재 아자쿤다까지 이어지는 최고 지도층이 이제 탈레반 정부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레반과 반대했었던 북부 동맹은 아직까지 항복이라든지 그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샤 마수드 장군의 아들 마수드가 이제 북부 동맹 총사령관을 끌고 있고요. 타지크계 사람과 우즈베크계 사람이 같이 연맹을 맺고 있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또 긴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쉽게 탈레반이 그 세력들을 장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강한 선전전은 서로 하겠죠. 계속 이제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판지시르의 핵심지까지 탈레반이 갔다는 것을 이제 선전할 정도면은 상당히 탈레반이 우세한 위치에 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부 동맹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흐메드 샤 마수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나 군사적 역량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보여준 바는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탈레반에 맞서서 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의문점이 붙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1년 8월에 카불 테러를 했던 ISK, IS 호라산 같은 그룹들이 사실은 탈레반과 좀 다른 목표를 좀 갖고 있어요. 탈레반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화인데, ISK 같은 집단들은 한 국가의 이슬람화뿐이 아니라 중동 이슬람 전체를 포함한 이슬람화, 칼리프가 지도하는 국가의 건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 탈레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모양이 있어요. 충분히 충돌할 수도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 관리된다면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전망은 아프간 탈레반이 좀 더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근데 아프간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통화회담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해왔고, 또 금년에 민간인 철수 때도 미국에 협력했다는 정황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프간 탈레반이 미국과 협력적인 위치를 한다면 상당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래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개입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전부 다 이 협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파키스탄과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할 소진이 있으나,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독립하려는 것이 중국의 큰 걱정이고, 탈레반과 굉장히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별로 개입해서 얻을 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은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면서 카불 정부가 무너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국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또 아울러서 미국이 정말 쉽게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말고 미국이 정말 필요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 관계도 우리가 좀 강화하고 또 미국이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 아프가니스탄과 우리 한미 동맹을 비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국력이라든지 또 한미 동맹에서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의 전쟁 수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교훈으로서 잘 정리를 하고 정책이나 또 우리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시기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파일럿 지식과 분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